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군 성폭력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이해람 중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오늘은 사건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감형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군 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2심 판결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이제 가해자가 기소된 제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네, 첫 번째는 군인들 강제추행 치상,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이에요. 네. 근데 우선 2심은 1심 판결과 같이 보복 협박 부분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네. 군인들 강제추행 치상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가 됐는데 이것을 감경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근데 검찰의 구형량하고 법원의 선고형 형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어요. 예. 근데 2심 법원은 7년을 선고한 건데요. 네. 이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인들 강제추행 치상이고요. 이것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예. 그리고 보복 협박의 경우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인데 둘 다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들이거든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군인들 강제추행 치상은 오히려 감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검사 구형과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원래 통상 이렇게 15년 구형하면 7년 정도가 나오는 겁니까? 뭐 그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일단 검사의 구형이 조금 세긴 하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네. 예. 근데 재판부가 2년 감형을 했어요. 네. 감형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보면은 2심에서는 형벌의 기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은 다른 상급자들이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소외감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를 이제 읽히는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감형이요?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 이제 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그거는 또 역시 이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것을 좀 간과하고 내린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보복 협박 혐의가 계속 인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는요. 가해자가 이중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줄지 고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죄의 구성 조건에 아예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2심도 마찬가지 논리를 폈는데요. 근데 보복 범죄라는 거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법에는 가해자가 면담을 강요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데 재판부는 가해자가 이중사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선임과 후임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신을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해악의 고지는 이미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복 협박죄도 당연히 성립을 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검찰이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조금만 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보복 협박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예. 장중사가 예를 들면은 차에서 내린 이중사를 쫓아가면서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예. 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숙소에 들어간 이중사를 전화로 불러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문자를 보내서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이런 행위들을,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복 협박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군 검사는. 근데 이 부분을 모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거거든요. 군사법원에서 판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상명하복인 군대 문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관이 네. 자신이 이제 성추행을 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직속 부하에게 그런 발언들을 네.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협박으로 네네.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명하복으로 맺어진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부사관이었는데 부사관들은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대에서 찍히면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더라도 여전히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네. 이중사 사건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이게 아무래도 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일반 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니고 네.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군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군사법원에 그것도 고등군사법원에서 내린 판결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군 검찰은 다시 그러면은 그 항소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네, 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법원으로 간다고 해도 이 형량 자체, 그러니까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바뀌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심 판단이 뒤집히기가 어렵다는 겁니까?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심, 2심, 그러니까 2심의 판결에 법률 적용이나 논리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확인을 하게 돼서 사실은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보복 협박 혐의나 이런 거에 대한 1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2심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금 오늘 유족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또 굉장히 분노를 표시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족들의 얘기 직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족분들 이야기는 제가 기사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유족은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네. 군사법원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군의 특수성을 더 잘 이해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좀 관대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뭐 일각의 의심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렇죠.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으로 지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보고 겪은 군사법원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군 법무관으로 14년간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제 법과 규정에 의한 법치주의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사건에 따라서 지휘관의 성향, 아무래도 이게 지휘 계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군사법이라는 것이. 네. 그 지휘관의 성향이나 특히 이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유무 등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축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또 확대가 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군인이 죽어도요. 지휘관의 이런 뭐 성 감수성이 없거나 무리다. 그렇다면은 은폐되기가 쉽고 또 만약에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모든 사건을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건이 묻혀지기가 쉬운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판단, 지휘관의 영향력 안에
군사 법원이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군사법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 7월부터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민간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돼요. 네. 그래서 군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나 뭐 군인이 사망한 사건들, 그리고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입대 전에 범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자체를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군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검찰과 법원의 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군검사랑 군판사를 법무병가에서 독점하면서 순환 보직을 해왔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게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고, 그래서 고등군사법원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네. 보통 군사법원에 관한 사건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미완의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될 특검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텐데 네. 특검이 어느 정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수사 결과를 좀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특검이 진행된다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이해람 중사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번에 특검에서는 이미 기소된 사건뿐만 아니라 그 법원에서도 지금 감형한 이유가 가해자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네, 충분히 특검이 그 부분을 규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난 데다가 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특검이라는 그 고강수의 그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네. 군대 사건 중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특검에 분명히 불법행위 대상자에 군사 경찰, 군 검찰단, 군 법무관 등까지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검을 통해서는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